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십자군 전쟁 시 크리스찬 군단의 최고의 패배인 하틴 전투를 배경으로 한 리들리 스캇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면 11세기부터 시작해서 서유럽의 여러 군주들 또는 무사들이 크리스찬 형제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수호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했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군 관련된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또 전쟁이라는 것이 두 국가 사이에 선전포고부터 종전협정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 그런 전쟁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상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독립적인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한 영주한테 충성을 서약하고 있었고 무사들을 데리고 모여서 한 군대처럼 움직이다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새로 얻은 영토의 영주가 돼가지고 흩어지는 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 십자군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지를 탈환한다는 정확한 목적이 있을 때까지는 한 군대처럼 움직였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지역의 땅을 갖다가 여러 나라로 나누어서 많은 영주국을 세우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폴리, 에데사, 안티오크,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은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었던 라이몽드 쌍쥐리라든지 고드프레이드 부이옹 같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서로 이제 핏줄이 다르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큰 틀 아래에 있는 여러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지만 실제로 봉건 귀족답게 자기의 1차 충성은 자기 영토였고 자기의 2차 충성은 자기 핏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한 영주의 자손들끼리 유산 싸움을 하게 되면서 십자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십자군들이 차지한 영토 바로 옆에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땅에 있는 이슬람교도의 영주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끼리의 유산 싸움, 형제들끼리의 영토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종교의 라인을 거슬러서 동맹을 갖다가 형성하기도 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영주였던 이슬람교도인 루드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떨어진 곳에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죠. 모술이라는 도시의 영주인 자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왈리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루드완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연맹을 하게 되냐 하면은 트리폴리의 영주인 탕크레디와 연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왈리도 이 트리폴리와 가장 앙숙인 나라가 어딘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십자군 국가인 에데사가 트리폴리랑 사이가 안 좋구나. 그래서 에데사랑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슬람교도인 다마스커스와 십자군인 트리폴리의 군대가 한 편을 먹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슬람교도인 모술의 군대와 또 십자군인 에데사의 군대가 한 편을 먹어서 종교의 라인에 관계없이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싸웠던 그런 역사도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하드코어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왕 발두인 2세한테 알리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볼두인 2세가 안티오크와 좀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안티오크의 영주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보헤몽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헤몽드가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당연히 내 사위가 죽었으니까 이 땅은 내가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크를 자기가 접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내 땅이지 왜 아빠 땅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슬람 군벌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세력이었던 이만 아딘 쟁기라는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십자군인 자기 아버지와 맞서 싸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읽게 되면은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 또는 크리스찬 교도 영주들이 종교 라인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싸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적이 딱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에서 묘사된 하틴 전투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유럽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이렇게 영화로도 소화가 많이 되는 전투가 되는 거죠. 십자군들이 중동에 진출했을 때 이제 그들은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과 맞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슬람 교도들과 맞서 싸우려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이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북아프리카, 스페인 이쪽부터 중국과의 경계까지 퍼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였고요. 또 이 종교가
두 개의 종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었죠. 이 두 개의 종파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관련된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원래 칼리프라고 하는 직책은 그 이슬람교들이 살고 있는 땅 전체의 어떤 상징적인 리더인데, 그 당시 두 명의 칼리프가 있었어요. 수니파의 칼리프는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거점으로 하고 있었고, 시아파의 칼리프는 오늘날 이집트의 카이로를 거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칼리프가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십자군들이 오기 얼마 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유목민족인 투르크족들이 점점 중동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칼리프나 귀족들이 이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자주 고용을 했고, 이들은 자기네끼리 연합해가지고 거대한 군부 세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투르크족들이 큰 군부 세력이 되면은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 칼리프를 갖다 볼모로 잡아서 술탄 또는 미지르 같은 타이틀을 갖다 받아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십자군들이 쳐들어왔을 당시에 투르크족의 한 갈래인 셀죽이라고 하는 부족의 후예들이 사실상 이 중동의 권력을 가장 많이 잡고 있었죠. 이제 셀죽 왕조는 수니파였어요. 게다가 이제 이 셀죽 왕조도 영토가 커지니까 자기의 많은 자손들한테 도시 하나를 떼주는 봉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봉건 정치의 특성상 가족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유산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서 십자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기 형제를 십자군들이 해치워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안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니파인 셀죽들과 싸우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십자군들이 타지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초기에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권이 더 우세하냐 또는 크리스찬권이 더 우세하냐는 사실 많은 영주들을 갖다가 한 깃발 아래 모이게 할 수 있는 영주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대체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슬람권에서 모술과 다마스커스와 알레포라는 이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 도시를 갖다가 한 정치권 안에 통합하는 리더가 나와요. 이만 알딘 쟁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만 알딘 쟁기가 이제 이 곳을 통합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사람은 사실 십자군이 아니고 바그다드에 있는 수니파 칼리프였어요. 그래서 수니파 칼리프와 쟁기가 몇 차례 거들려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쟁기가 한 전투에서 크게 패해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때 쿠르드족 용사였던 아윳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아윳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아윳의 아들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이 되고, 이 영화에서도 나중에 베일린이 맞서 싸우는 주 캐릭터로 나오죠. 이제 쟁기가 죽은 다음에 누얼 아딘이라고 하는 쟁기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 시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살라딘이 이슬람 세계의 그 리더로 떠오르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집트에서 칼리프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실권자죠. 이 비지르가 쿠데타가 나가지고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시리아에 있던 누얼 아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얼 아딘을 설득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군대를 보내서 내가 이집트의 권력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 이 이집트의 부와 권력을 갖다 당신과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누얼 아딘이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아윳이라는 사람의 형제인 셜쿠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셜쿠의 조카죠, 아윳의 아들 살라딘을 이집트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비지를 갖다가 이집트의 실권자로 복권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오히려 십자군과 손을 잡고 썰쿠를 이집트에서 쫓아내게 되죠. 누얼 아딘은 그래서 십자군과 이집트를 상대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몇 년 후에 이 썰쿠에게 또 다른 군대를 이제 주어서 다시 한번 이집트를 정벌하러 보내게 됩니다. 썰쿠가 엄청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게 된 얼마 후에 썰쿠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집트에 있는 시아파 칼리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로 쳐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빈약한 인물을 갖다가 썰쿠의 후계자로 골라야 나중에 자기가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썰쿠의 조카이자 아윳의 아들인 살라딘을 이집트의 비지르로 임명하게 됩니다. 누얼 아딘이 죽고 난 다음에 살라딘이 억제하고 있던 공격성이 갑자기 드러났는지 살라딘은 군대를 몰아서 시리아에 쳐들어가서 누얼 아딘의 아들들을 시리아에서 쫓아내고, 누얼 아딘이 다스리던 땅을 이집트와 통합해서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오늘날의 이라크를 갖다가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통합하게 되죠. 그 살라딘이 이제 그 거대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십자군으로서부터 탈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딘과 십자군들이 이제 한판 대결을 벌이는 국면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그때 십자군 내부에서도 분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리폴리, 안티오크, 예루살렘 같은 데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랍어도 대체로 유창하게 할 줄 알았고, 당시 유럽보다 훨씬 발전돼 있던 아랍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군들이 정복한 국가들의 부가 이 실크로드의 서쪽에 걸쳐 있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태인이나 아르메니아계 상인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에데사가 누어라딘에 의해서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밀려온 유럽에서 막 온 십자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랐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이슬람들이랑 같이 돈 거래를 하고 노닥거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빨리 전투에서 전승을 해가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느려지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랍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크리스찬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교도들에 대한 적대감도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이 두 십자군 그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실 이 십자군 진영 내에서도 중동에서 태어난 2대 십자군들과 지금 막 온 1세대 십자군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 과정이 이 영화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부대의 전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살라딘은 이 물이 귀한 것을 갖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비앙드라고 하는 호수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었대요. 상대편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십자군들은 살라딘의 진까지 가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4시간 만에 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물을 마시면 된다. 우리의 걸음을 늦출 필요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래서 물을 많이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살라딘이 이제 마상 궁수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 가는 길을 방해해서 4시간에 가야 될 길을 갔다가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마침내 하틴이라는 데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하틴에 도착을 했을 때는 너무 목이 말랐는데 이미 해가 지는 시간이어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었고, 밤새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아침에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랍인들의 기록을 보면은 무기를 휘두르는데 십자군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가 무기를 휘두르는지 무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몸이 휘둘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게 되고, 여기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들은 대체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인생과 관련된 물건을 성물로 지니고 다니면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트루 크로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그 성물을 갖다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물을 갖다가 살라딘이 빼앗은 것이 십자군들의 사기에 결정타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제 살라딘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루멜레의 영주 베일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방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나갈 수 있는 항복 조건을 갖다가 살라딘한테 내밀어서 살라딘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베일린의 그 앞뒤, 프랑스에서 대장장이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픽션일 테지만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가 흥미롭다고 여긴 거는, 사실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지저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영화는 대체로 특정한 영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전혀 다르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찬 부대가 패배한 전투를 갖다가 그렸다는 것이 흥미롭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랍 문명의 어떤 발달된 모습, 그리고 십자군들 사이의 어떤 내분과 정치적인 계략, 이런 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여서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려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재밌는 문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프랑스가 만들고 영어로 연기한 베르사유라는 드라마 역사 배경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양왕 그러면 루이 14세가 바로 떠오르죠.
한국인들처럼 프랑스와 큰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게 공식처럼 돼 있을 정도로 루이 14세는 세계에서 가장 이미지 메이킹이 확실하게 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프랑스 하면 베르사유, 베르사유 하면 루이 14세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일종의 프랑스 최고의 문화 부흥기라고 여기더라고요. 음악에는 릴리가 있었고 희곡에는 몰리에르, 장식예술에는 샤를 르브랑, 프랑스의 미학과 사고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하다. 그렇게 문화가 화려했다면 그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더 끔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만 모아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으니 그 드라마가 바로 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베르사유라는 드라마인 거죠. 루이 14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레타스모아,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독재자스러운 말입니까? 사실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한 나라로 통합해야 되고 그 통합된 프랑스에는 자기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기의 수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광기가 물질로서 표현된 것이 베르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이 14세가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이 14세가 왕이 되기 직전에 프랑스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 집권 전에 프랑스에 두 개의 큰 내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전은 한번 루이 르 부르봉이 스위스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스위스에는 칼빈파들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막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르 부르봉은 칼빈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르봉 가문은 프랑스 개신교들의 수호자 또는 리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요. 또 프랑스 왕의 신하 국가 중에 하나였던 나바르라는 나라의 왕비가 역시 개신교였기 때문에 두 집안이 혼약을 맺게 되면서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전선이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개신교들의 세력이 날로 강해지니까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2세가 개신교들의 종교 집회를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어요. 당시만 해도 프랑스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지역 영주들의 보호하에 개신교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한 역사가의 추측에 의하면은 1560년대쯤 되면은 프랑스의 총 개신교도의 숫자는 200만 명이었고 15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귀족들 중에서 반 정도가 개신교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앙리 2세가 죽고 나서 프랑스와 2세라는 어린 왕이 왕자에 앉게 되니까 처갓집이었던 기즈 집안이 이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 기즈 집안의 세도 정치에 불만을 가졌던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프랑스와 2세를 납치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즈 집안은 자기네 라이벌 집안이었던 부르봉 집안이 이 일을 꾸몄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부르봉 집안은 개신교도였고 기즈 집안은 독실한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집안의 싸움이 결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싸움으로 번져서 끔찍한 내전에 프랑스가 30년 이상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 큰 싸움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봉 가문의 승리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부르봉 가문 출신인 앙리 4세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프랑스가 명목적으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앙리 4세가 왕위에 앉으려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앙리 4세는 전에 자기가 개신교였기 때문에 가톨릭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낭트 칙령이라는 왕령을 발표합니다. 그걸로써 일시적으로 전쟁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루이 14세는 아마 내전의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프랑스의 종교가 다양한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생 동안 프랑스를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부르봉 가문이 원래 출신은 그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리더였잖아요. 그런 만큼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루이 14세에 대해서 더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과 루이 14세의 그 감정적인 충돌이 이 베르사유라는 드라마의 시즌 1의 가장 중요한 드라마적 요소예요. 자, 루이 14세의 머릿속에 있는 두 번째 트라우마는 라 프롱드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내전입니다. 루이 13세 때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봉건제도를 철폐시키고 절대왕권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 왕과 귀족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관습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왕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팔라몽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의 권한을 루이 13세가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난 것이 라 프롱드라는 내전이고,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 프롱드를 주도한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루이 14세 재위 기간 동안의 집착과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루이 14세가 그렇게 실용적인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베르사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향락과 사치의 주지육림이잖아요. 사실 베르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이 14세의 정치적 빅픽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 프랑스가 계속 내전에 휩싸였느냐? 루이 14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족과 자기 영지 사이의 관계는 돈독한데 귀족과 왕 사이의 관계는 별로 돈독하지 않아요. 만약에 프랑스가 하나의 나라로 뭉치려고 그러면 귀족과 왕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그 귀족과 자기 영토 사이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굉장히 큰 집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모든 오락, 문화, 교육 시설을 집중시켜 놔서 귀족들이 자기 고향에 사는 것보다 궁전에 사는 것을 갖다가 더 즐겁게 여기기 시작하면 모든 귀족들은 왕의 손님이 되겠죠. 손님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죠. 자기네가 알아서 왕한테 굽힐 수밖에 없다. 이 정치적 빅피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베르사유라는 공간이에요. 베르사유는 처음에 그의 건축가들이 여기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끔찍한 늪지대였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물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당시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신드 말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 펌프를 샌드강에 설치해가지고, 베르사유가 고지대거든요. 물을 거꾸로 끌어올려가지고 분수가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들을 위한 거대한 거주형 디즈니랜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그 안에서 밥 먹고 그 안에서 놀고 하면은 그 돈이 다 디즈니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르사유 안에 여러 가지 오락 공간이 있어요. 극장도 있고, 그 안에 뭐 카지노도 있고, 그 안에 무도회도 열리는데, 이게 다 말하자면 국유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 놀러 가려고 그러면 옷을 예쁘게 입게 되죠. 부자들이 많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다 보니까 과시소비 경쟁이 일어나죠. 상인들이 엄청나게 베르사유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상인들도 다 사실 알고 보면은 왕이랑 연관이 있는 상인들인 거죠. 귀족들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법에 면세권이 많아요. 세금을 별로 많이 안 냅니다. 근데 귀족들이 뭔가 물건을 사면은 그 돈이 상인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 상인의 수익은 자꾸 왕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귀족들은 가난해지고 왕은 돈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귀족들보다 왕 밑에서 일하는 중인 출신 공무원들이 더 큰 예산을 갖다가 다루게 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게 돼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냐? 이 귀족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일 좀 시켜달라고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일을 줍니다. 근데 굉장히 하찮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귀족의 체면에 맞지 않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는 왕이 일을 본 다음에 뒤닦아주는 직업도 있었고요. 왕이 일어나기 전에 세숫대야를 들고 서 있는 직업도 있었는데,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름 왕처럼 살던 귀족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베르사유를 건설한 루이 14세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베르사유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적 인물 몇 명이 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로 이렇게 소화됐는데, 한 명은 콜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중인 출신 공무원 중에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직도 굉장히 멋있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르 그랑 콜베르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루이 14세의 업적의 반은 콜베르 거다 라고 인정해주는 인물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필립 도르레앙이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동생이에요. 이 루이 14세의 동생은 옛날부터 사치와 오락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역사가 평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다르게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물론 있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형의 큰 정치적 그림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돕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좀 재밌었습니다. 루이 14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루이 14세의 3명의 여자친구입니다. 중에 첩 같은 거죠. 마담 데 라 발리에라는 분이 있었고, 마담 드 몽테스팡이라는 분이 있었고, 마담 마티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족들이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청을 하러 오면은, 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거의 국무총리급에 달하는 국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프랑스에서 살롱 문화를 통해서 귀부인들이 예술을 지원하고 지식세계에 참여하는 전통이 루이 14세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엄청난 권력을 준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이 드라마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자, 지금까지의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사실 옛날에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들은 거의 무조건 미화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읽는 역사책들은 기본적인 논조가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전쟁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끈 왕은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평가를 해버렸어요. 영국의 헨리 5세가 그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랬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루이 14세를 그냥 인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어요. 또 자기도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정말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고 속으로는 자신 없으면서 센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루하루 동안의 감정과 이성 속에서 어렵게 만들어내는 결정이 결국 그 사람이 왕일 때, 지도자일 때는 한 나라의 기틀이 되고 남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간 스토리로서 루이 14세를 그렸어요. 요즘 드라마는 점점 옛날 인물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그리는데,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 드라마 소개했지만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그 액션의 속도로만 봤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는 최고로 재밌으니까 역사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액션에 빠져 있다가 딱 갑자기 깨보면은 루이 14세 시대 재밌네, 역사책 한 권 읽어볼까? 라고 만들어주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화, 드라마,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제라블의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이제 1860년대 프랑스 문학가 빅tor 류고가 쓴 대하 소설이죠. 굉장히 긴 소설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또 이 뮤지컬을 아답테이션한 휴 잭맨과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로 더 유명합니다. 흔히 줄여서 이제 뮤지컬로는 레미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라 미제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끔찍한 가난에서 오는 고통을 뜻합니다. 미제라블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레 미제라블 그러면 그게 복수형이 됐기 때문에 끔찍한 가난과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아마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장 이렇게 대표하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들라크로아라는 화가의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다라는 그림과 더불어서 이 레미제라블에서 마리우스가 빨간 깃발을 들고 바리케이트 위에 올라가서 Hear the People Sing을 부르는 장면을 많이 연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테니스 코트에서의 선언이라든지 인권 선언문 발표, 기요틴 이런 걸로 대표되는 프랑스 혁명은 빅tor 류고가 레미제라블에서 그린 혁명보다 훨씬 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50년 정도 전 얘기예요. 프랑스는 3명만 모이면 혁명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워낙 혁명을 자주 했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몇 년에 일어난 무슨 혁명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1789년 혁명과 레미제라블에 묘사되어 있는 1832년의 실패로 끝난 민중봉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일단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1832년 시위와 다르게 1789년은 민중혁명이 아닌 시민혁명이라고 흔히 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시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중세기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수한 계급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만 시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농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아주 적은 숫자였죠. 이 시민 계급은 중세기부터 끊임없이 더 좋은 조건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 왕들과 싸워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도시 안에 사는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층이 어떻게 또 왜 왕들과 싸워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이 대도시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기는 원래 세 가지 신분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어요.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초기 중세 사회는 농경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상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200년대가 되면서 이 보부상들이 점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왕들이 상인들한테서 뭔가 세금을 거둘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구 이런 걸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처럼 당시 왕들도 자기 영토 안에 상설시장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도적들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 도시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것을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보부상들을 정착시켜서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보부상들은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업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왕 밑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것을 갖다가 불안해했기 때문에 도시로 입주할 때 대체로 왕에게 이런 것은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따낸 다음에 입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부르주아는 일반적인 평민들과 다르게 귀족들한테 복속돼 있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하에 그 도시에 정착한 왕과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계약을 어기고 갑자기 자기 맘대로 세금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산권을 침해할 때 중세기부터 도시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파리 시청 앞에 가면 에티엔 말셀이라는 사람의 조각을 볼 수 있는데 1300년대에 파리 상공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100년 전쟁 때 프랑스 왕이 자기 맘대로 세금을 올리고 경제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파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한테 항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각이 아직까지도 파리 시청 앞에 있다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시민혁명의 역사를 갖다가 그것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1789년 혁명도 에티엔 말셀의 항거와 비슷한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프랑스 왕들이 갑자기 세금을 올려야 되면은 각 신분들, 즉 성직자, 귀족, 그리고 부르주아 대표들의 동의를 받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를 에따 제네로라고 그러는데 이 회의가 1780년대에 소집이 됩니다. 루이 16세라는 왕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이 너무너무 악화되니까 여러 신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제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부르주아들이 국세의 대부분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프랑스에서 상업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의결권이 별로 없고 그들의 표가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우리가 세금은 대다수 내는데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의를 통해서는 왕과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그야말로 테니스 코트에 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테니스 코트 선언이죠. 그때 이때 에따 제너로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160명의 부르주아 대표인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상인들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왕이 선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60명의 파리 최고의 대재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기득권인 만큼 이제 처음에 프랑스 혁명은 그렇게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었고 부르주아들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영국과 비슷한 입헌 군주제의 방향으로 이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으로 아젠다를 잡았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국기인 삼색기의 디자인인데 가운데 하얀색이 있고 양쪽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죠. 하얀색은 원래 부르봉 왕가 즉 루이 16세의 가문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파리 시의 문장에 있는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이 왕과 동등하게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왕의 목을 자를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입헌 군주제를 갖다 도입하려고 그러고 루이 16세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이 16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당시 유럽 귀족들은 다른 유럽 왕족들과 다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자기가 공경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를 떠야겠다. 이 감시를 갖다 벗어나야겠다라고 그래서 자기 궁전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민중들한테 발각이 되죠. 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려고 하다가 발각이 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입헌 군주제를 갖다가 주장하는 중도파에서 공화정을 주장하는 극단파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화정에는 이제 지롱당과 자코방이라는 두 개의 당이 싸우게 되는데 자코방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자코방들은 쌍쿨롯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랑 부르주아 그죠? 큰 어떤 대기업 재벌들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영세한 수공업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쌍쿨롯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쿨롯이 18세기 귀족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쫙 붙는 그 바지거든요. 그것을 입을 정도의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귀족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단두대에다 처형하고 달력이 인권잔재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10일로 바꾸고 미터법을 도입하고 헌법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의 귀족들 또는 왕족들이 서로 다 친척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친척의 목을 친 혁명도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모든 유럽의 왕조가 다 동시에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어떤 민주적인 이상보다는 프랑스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고, 그런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죠.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황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1815년 이후에 유럽의 군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프랑스가 그냥 일시적으로 민중 봉기가 나가지고 왕의 목을 자르고 왕조가 도망다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으니까 원래 주인, 즉 부르봉 왕가한테 프랑스를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친척이었던 루이 18세가 다시 프랑스의 왕이 됐기 때문에, 부르봉 왕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1789년 혁명은 완벽하게 실패한 혁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부르봉 왕가가 돌아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번 자유를 맛보고 투표도 해봤기 때문에 계속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1815년부터 1848년 사이에 끊임없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 봉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르봉 왕가가 돌아왔잖아요. 민중들이 처음에는 부르봉 왕가한테 바로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나 나폴레옹의 독재에 이미 신물이 나 있어가지고 혁명을 또 해봤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환멸주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프랑스의 중산층의 숫자, 즉 안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지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누구의 업적이냐면은 자코뱅들의 업적이에요. 자코뱅들이 이제 귀족들과 아니면은 수도원이나 성당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띠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소자산층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용감하게 혁명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씩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나라를 바꿔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르봉 왕가가 혁명으로 뒤집혔지만 돌아와서 1815년부터 1830년까지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부르봉 복권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샤를이라는 왕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런 지지 기반 덕분에 자기가 왕을 하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혁명도들이 압수한 땅을 갖다가 다시 귀족 가문의 후손 또는 성당이나 수도원에 복구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뿌띠 부르주아들이 왕정에 등을 돌리게 되고 또 한 번의 혁명이 나게 되죠. 1830년 혁명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다가 그려진 그 시기입니다. 1830년에 혁명이 나면서 뿌띠 부르주아들이 부르봉 왕가의 먼 친척 왕가인 오를레앙 왕가를 갖다가 안치게 돼요. 루이 필립이라는 왕이 프랑스의 왕이 되는데, 시민왕, 시티즌 킹이라고 부를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루이 필립은 이제 부르주아의 사고를 갖다가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30년대에 혁명을 주도한 계층이 소자산 계층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땅이나 가게라도 있는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1830년 혁명을 같이 가담하거나 찬성했던 지식인들 중에서 잘못됐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미제라블을 쓴 빅터 류고고요. 그 사람 그래서 183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 되고요. 또 한 명은 라마크라는 사람입니다. 라마크는 1830년 정권의 일부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일반 민중한테 투표권을 주고 더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대폭 받게 되죠. 근데 이제 18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콜레라가 돌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경제가 마비되는 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가 있죠. 뿌띠 부르주아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면서 참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가게라도 땅이라도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쪽 편이었다면, 자기가 가게나 땅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에 서게 되겠죠. 이 화약에 불을 당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라마르크 장군의 사망이에요.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하면서 국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에 묘사되어 있는 1832년 봉기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프랑스는 새로운 봉기가 있었어요. 1834년에도 한번 일어나고 등등 여러 번 일어나는데, 1848년에 본격적으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을 또 한 번 폐지하고 제2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해요. 제2공화국에서 빅터 류고가 국회의원을 지내게 되죠.
근데 빅tor 유고가 갑자기 정치의 환멸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1848년에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고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뽑는 것이 아니라 또 옛날의 기득권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옹의 자손인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이 나폴레옹은 이제 자기가 황제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1851년에 이 민주주의가 선포된 지 3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스스로를 등극시키게 되면서 또 민주주의가 이제 끝나요. 그때 빅tor 유고가 자기의 모든 공적 생활을 접고 1860년대에 쓴 책이 이제 레미제라블인 거죠. 1789년, 1830년, 32년, 34년, 48년 이렇게 수많은 혁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왜 레미제라블은 32년의 민중봉기, 그것도 실패한 봉기에 집중을 했는지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혁명들은 보면은 대체로 한 기득권이 다른 기득권과 싸운 걸로밖에 역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1789년은 부르주아들, 대상인 계급과 귀족들의 싸움이었고 1830년대는 오를레앙 왕가의 서포터들과 부르봉 왕가의 서포터들의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1848년은 오를레앙가의 서포터들과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서포터들의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832년만 진짜 미저러블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알아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tor 유고가 그 많은 혁명 중에서 32년에 집중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서 여러 나라의 식민사 또 독립전쟁사를 다룬 영화들의 역사 배경 설명 컨텐츠를 올리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군인들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광의 날들,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프랑스 원제는 앙디젠, 즉 원주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해서 싸운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원주민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프랑스 본토는 나치 군대에게 패배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본토에는 필립 페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나치 괴뢰 정권, 비시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런던으로 망명가 있는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절대로 프랑스를 나치들한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저항군 세력이 집결하게 되는데 이들을 저항했다, 프랑스어로 레지스테 했다라 그래서 레지스탕스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는 주로 레지스탕스 그러면 프랑스 안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나러티브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레지스탕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는 함락됐지만 세계 전역에 있던 방대한 프랑스 식민지에 많은 프랑스 군인들과 국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드골이 주도하는 프랑스 리버, 자유 프랑스의 편을 가장 적극적으로 들었고 전쟁 막바지에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이 프랑스 깃발을 달고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프랑스를 비시 괴뢰 정권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네와 동등한 연합군, 승전국으로 기억하고 프랑스가 전범 국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군대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군대는 두 개의 다른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프리카 식민지에 가서 정착한 백인들로 구성된 부대는 그 사람들의 별명, 발만 까맣다 그랬거든요. 얼굴은 하얀데 발은 까매졌다. 피에노아라고 속칭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를 랄메 낭디젠, 원주민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대는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죽었지만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것을 처음으로 조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제인 칸느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죠. 프랑스 식민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평등 박애를 국가적 이념으로 내걸은 나라가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제국주의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프랑스의 깃발을 달고 자기가 프랑스에 가서 피 흘리고 죽어갔는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알제리와 프랑스는 16세기까지 돌아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알제리가 명목적으로는 터키 이스탄불의 수도를 두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알지에라고 하는 해변 동네에 있는 데이라는 터키 출신 사람이 알제리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알제리아 지도를 보면 알제리아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이 알제리아의 내륙 쪽에는 요런 옷을 입고 다니는 투아렉 쪽이나 베르베르족 같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대도시에 어떤 권력이 들어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에 있는 데이의 권력은 자기 수도에 국한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알제리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무슬림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것이 금지돼 있었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그 시대의 어느 대제국이나 마찬가지로 막대한 노예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가 해적선을 만들어서 유럽의 여러 남부 도시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의 도시들을 침략해서 크리스찬 노예들을 잡아다 터키에다 파는 것을 허용했고, 알지에와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가 이런 해적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 시대, 이제 160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 작품에 터키의 노예로 팔려간 백인 노예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볼테어의 자딕 같은 작품이 있고요. 또 몰리에르의 희곡인 스카팡의 관계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유럽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갖다가 잡으려고 할 때 큰 함대를 조직해서 알지에나 튀니스로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한 다음에 이 잡혀간 노예들을 되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큰 이제 정치적 제스처가 돼요. 그래서 루이 14세 때부터 끊임없이 몇십 년에 한 번씩 프랑스가 이런 함대를 조직해서 알지에를 쳐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알제리아를 식민화시키는 데에는 파리체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알지에의 데이가 프랑스의 영사를 파리체로 패했다는 거죠. 이 모욕을 갖다 복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알제리아에 1830년에 쳐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로 알제리아가 프랑스의 군사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이 파리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나폴레옹 시대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쳐들어갔을 때 프랑스에도 식량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탈리아에 가서 군인들이 먹을 거리를 어디서 구했냐? 알제리아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많은 상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상인들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먹거리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츄리라고 하는 유태인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 거래가 그랬듯이 뭐 먹거리를 배달하면 바로 현찰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외상으로 식품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패전을 해버리니까 바츄리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츄리가 사업을 할 때 알지에의 정치 지도자 데이한테서 돈을 꿔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츄리가 부도가 나면은 데이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데이는 나폴레옹이 무너진 다음에 돌아온 원래 부르봉 왕가, 프랑스의 원래 왕가한테 나폴레옹이 진 빚을 갚으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봉 왕가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은 원래 자기네 나라의 왕위를 갖다 찬탈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 빚을 갚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알제리에서 너무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1820년대에 부르봉 왕가가 빚의 반을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제리아 데이는 이 사람들이 빚을 갚게 되는구나, 계속 항의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7년 동안 더 항의를 하게 되고, 1827년 무려 이제 나폴레옹이 원래 빚을 졌을 때에서 30년이 지른 시기까지 계속 빚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알제리아의 영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자 분노를 한 알제리아 데이가 파리체로 그 사람을 때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알제리아의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830년은 이 레미제라블에 나온 폭동이 일어나기 딱 2년 전입니다. 그때 또 다른 혁명이 나가지고 부르봉 왕가가 전복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레미제라블 역사 배경 설명에 자세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왕들은 뭔가 자기 정권에 위기가 생기면은 북아프리카를 침공해서 민심을 잡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논리로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10세가 자기네 영사가 당한 모욕을 보복한다라는 명목하에 알제리아를 쳐들어가게 되고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830년에 왕가가 뒤집히고 또 다른 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새로 들어온 정권은 원래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알제리아가 프랑스령이 되자마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명된 여러 가지 새로운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 농민들이
알제리아에 아무 값어치 없는 사막을 올리브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농장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미 알제리아에 이주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들인 상태였어요. 1830년에 들어선 정권도 군대를 갖다 계속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8년에 루이 나폴레옹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알제리아를 그때부터 강제 합병하면서 알제리아는 프랑스의 일부가 되죠.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은 프랑스하고 알제리아는 바다만 건너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알제리아를 이렇게 지도에 선을 그려보세요. 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지중해 서쪽 전체를 끼고 있는 대국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점점 다른 프랑스의 식민지와 다르게 아예 알제리를 프랑스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알제리아는 다른 식민지와 다르게 프랑스의 데파르트몽, 우리로 치면은 도로 인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프랑스 본토에서 가 있는 도지사라든지 시장들이 프랑스와 똑같은 행정 체계를 펴는 프랑스 영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1870년에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폴레옹이 황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또 한 번 공화정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자유평등 박애를 프랑스의 국가 이념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평등 박애 그리고 제국주의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소나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먼저 왕정이나 종교 같은 것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갖다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전 세계에 전파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세 종교와 봉건 사회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당시에 미숑 시빌리자트리스, 문명화 의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알제리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로아 낭디제나 원주민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알제리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의 봉건적인 과거, 즉 이슬람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종교적 충성과 옛날 왕조나 부적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프랑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법치체계가 일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 프랑스 시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를 준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 사람한테 가서 너네가 조상대대로 믿던 걸 포기하면은 너네한테 시민권을 주겠다,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시행한 다음에 프랑스 시민권을 선택한 사람은 몇백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또 프랑스의 군사 지도자들은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전을 많이 읽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영웅들을 보면은 공화정에서 자란 군인들이지만 이집트 같은 왕정을 평정한 다음에 그쪽 원주민들로 구성된 군인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나라를 정복하러 떠나죠. 이런 것들이 어떤 프랑스 장교 계급의 신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파리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집트 출신 기마병들인 마멜룩 부대가 나폴레옹을 호위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집토마니아, 이집트풍 유행이 파리를 휩쓸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의 제3공화정이 들어선 다음에도 이 프랑스의 3세기를 향해서 여러 나라의 원주민 복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경례를 붙이는 것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이 얼마나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념인지에 대한 상징, 프로파간다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북아프리카의 전사들의 이름이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의 군인들인 수많은 아프리카인 부대가 탄생하게 돼요. 사피, 주아브, 구미에 이런 부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을 떨친 걸로 유명한 두 개의 민족이 있다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아 쪽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세네갈 사람들이었어요. 이래서 자유평등 박애를 표방하는 나라가 자유평등 박애에 대한 지나친 신념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드골 장군이 다시 프랑스에 복귀하자 사실 프랑스 본토에 있는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비쉬에 넘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아, 모로코 그리고 세네갈 출신 군인들이 대거 프랑스에 가서 독일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책에 의하면 26만 명 정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15만 명 정도가 그 원주민 부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러 갔는데 음식이나 물건을 배급받는 과정, 전투 임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이들의 공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정부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알제리아 출신으로서 프랑스 깃발을 달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런 원한을 가지고 알제리아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FLN이라고 하는 알제리아 독립군의 코어 핵심 그룹이 돼요. 그 내용은 이제 또 다른 영화 내부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알제리아에서 독립전쟁이 나자 드골이 이 알제리아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게 되고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던 레지스탕스 장군의 모습과 남의 나라를 탄압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국민들이 드골에 대한 판타지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결국 드골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프랑스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몽마르트 북쪽으로 가서 특히 뭐 상센데니 같은 지역에 가면은 이 알제리아나 모로코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알제리아나 모로코 출신 사람들이 대체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갱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수많은 사회 문제와 범죄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그런 프랑스 외곽에 있는 알제리아와 모로코인들의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묵직한 말을 하고 있는 영화라서 프랑스에서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화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화상통화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불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프랑스 가수 칼라 브루니예요. 칼라 브루니는 나중에 이제 프랑스 영부인까지 지냈던,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영부인을 지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일 때 이렇게 올려다보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칼라 브루니 씨가 새로운 앨범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할 여러 대상자를 찾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칼라 브루니 씨의 앨범, 첫 번째 앨범을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프랑스 문화에 심취했다 이런 내용을 보냈더니 저랑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있다가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동경하던 프랑스 샹송 예술가이자 프랑스 전 영부인과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떨려요. 칼라 브루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손예진 씨가 주연한 그 드라마의 테마송 중에 하나인 Stand By Your Man을 부른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프렌치 터치라는 그 앨범, 프랑스인의 목소리로 영어 노래들을 부른 그 독특한 앨범이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내한 공연도 하셨어요. 저도 콘서트에 갔습니다. 칼라 브루니 씨는 이제 원래 슈퍼모델 출신입니다. 한때는 입상 로랑의 뮤즈라고 불릴 정도로 패션계 이제 거장들하고 일을 하던 분이고, 이제 그 커리어에서 가수 커리어로 넘어와서 첫 번째 앨범이 케이크마디, 누가 나한테 말했어 라는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La Voix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의 목소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 프랑스 안에서도 인기가 물론 많았지만 전 세계에서 프랑스어 시를 읽는 걸 좋아하거나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제대로 된 프랑스의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곡이 발매됐던 2002년, 2003년에 프랑스어를 거의 처음 이제 초보자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곡을 번역하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ttle French Songs 같은 앨범에서 이제 프랑스의 샹송, 특히 기타와 목소리만을 이용하는 잔잔한 샹송을 갖다가 그 단순하고 엘레강트하고 가볍고 좀 이렇게 툭 치는 것 같은, 인생에 별 관심 없는 것 같은 프랑스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노래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두 개를 뽑자고 하면은 Le Plus Beau de Quartier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어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면은 내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뭐 이 캐시미어 옷이 잘 받아서 그런가?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잘생겼다고 부러워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즐거움을 부른 노래예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곡이 라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사랑 그러면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입상 로랑의 드레스 같지 않아. 입상 로랑의 드레스는 입으면 딱 맞는데 사랑은 입어도 잘 안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보면서 이게 바로 프랑스 감성인가?
하면서 그 노래들을 좀 연구했고 파리로 가서 사는 걸 꿈꾸던 시절이 있었고 또 실제로 파리에 가서 살게도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어린 시절 저한테 깊은 영향을 준 분을 만나게 되는 날이라서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어로 인터뷰를 할까 영어로 인터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 예술가가 프랑스어로 자기 예술을 얘기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Shosong, can you see me? Yes, I can see you. Can you see me? Yes. Okay. Okay, now we can start. I was living in Paris back in 2005 to 2011. And during this time, you were the La Première Dame de la République. So have you, zooming with me in this way, for me, it's amazing. So thank you so much. It's such a pleasure. For me, you're a great artist. And so it's a great pleasure for me to welcome you here where I am, because it's my studio. Wow. Only guitar and the piano. And basically all my life. So it's a pleasure to talk to you from home because that's when I'm working, that's the place when I'm writing. And it's a great honor for me to talk to you because you're an artist. And so it's not going to be an interview, it's going to be a conversation. Okay, so this being Korea, so we need to get one thing out of the way. How should I address you? You should call me Carla. Wow, are you serious? Wow. Okay. How should I call you? Seungyeon's fine. I would say that we can call each other by our names. Okay. So congratulations on your new album. I listened to it. I think the music really cut very deep into the emotions. But before we talk about the deep stuff, let's just start a little bit lighter. A lot of Korean fans know you and love you through your album, The French Touch. And I went to your concert when you came to Korea. Yes, I do remember. It might be a silly question, but a lot of fans, they listen to your French Touch album, and your voice sort of represents the French voice to a lot of people. And people are wondering, if the album is called The French Touch, why are all the songs in English? You're so right. That is a good question. I would say that when we did this album with David Foster, we were looking for English songs to cover. But then when the album was finished and I was searching for a title for it, then I was wondering, this sounds, I have a little accent that I can't get rid of. Mm-hmm. So I said to David, what is this accent? He said, it's a French accent. And so I said, should we say that I put some French touch to all this English music, English and American music, of course. And he said, yeah, it's like a little French touch. And, so I called it French Touch. But the funny part is that it's a wave of music in France, French Touch, with Daft Punk and Air and all these great, sort of modern new bands. And so by calling the album French Touch, I made a lot of confusion because it was an English album called French Touch, and also French Touch, it's an electro definition. Right. So it was a lot of confusion, but music is not like a law, you're free, Okay. free to be irrational. Okay. Did you hear about why your album French Touch was so popular here in Seoul? About the TV show? A K-drama, right? Yes, there was a K-drama that featured your rendition of Stand By Your Man, and that became a huge hit along with the drama. When you came to Seoul for concert, everybody wanted to hear you sing that song. Of course. And I was I was going to sing it twice in the concert. okay. Just for the pleasure. And then I didn't dare. I said, oh, no, I can't do that. But I was going to do it twice. One very simple at the guitar, and And one of the things I thought was interesting was this K-drama. The original Korean title means older girlfriend who pays for me at restaurants. Humorous title. And I thought your song being in there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sort of represent this beauty that doesn't age, and you're an ex-supermodel that's working with beauty as a musician, in this society obsessed with being young. What's your opinion about age and beauty? I believe that our society likes a lot of youth, but also I believe that women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werful.
So, like we used to say, men are getting better with age, but women are losing their beauty, right? That's the old, Right. that's the old pattern. That's the old pattern. The new pattern is Julia Roberts, Julianne Moore, Kate Blanchett, but also Jane Fonda has a beauty contract. And I was sitting at the Dior défilé when we still had a fashion week before COVID, I was sitting next to Andy McDowell. She must be 60, Andy McDowell, maybe 58. Well, and she's actually better now than when she was a 20 years old, young, beautiful model or actress. So I would say that at the same time, youth is very present in our world, music with the K-pop and also with very young people everywhere, the social network, young people are sort of taking the power. But I find that experience and maturity are becoming, related to beauty now. I think reality came into the fashion world, into the public world, into show business, because women are getting more and more powerful. So they keep their beauty through time because, beauty is made by charm and charisma. And you have plenty of charm and More than charisma. perfect skin. I think we can start talking about music. So in Korea, you're known mainly for your cover songs in French Touch, which I think, as your long fan, I think it's a little bit of a shame. For me, Carla Bruni is a songwriter. Yeah. And for me, and that's why I was really excited about your new album. And before we talk about your new album, if we can go back a little bit to Kekamadi, it was enormously influential in my life. I just wanted to say that. When it came out, I believe it was 2002 or 2003. 2002, exactly. Okay. I was a university student in New York, and I was just beginning to study French. And there was a French bookstore next to the Plaza Hotel where me and my friends used to go. We would take your album, songs like Le Toit de Moi, Le Plus Beau de Quartier, L'Excessive, L'amour, all these songs, we were translating them and we were like, oh, the words are so beautiful, so light and airy and elegant and so nonchalant. And then I find out that this is your first album. And before you'r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and I was like blown away. So now that I have this opportunity, I want to ask you, how did you do it? How do you come from fashion world and you release your first album and you write lyrics like that? How did the music come to your life and how did you end up writing these songs? Well, music came into my life very early because both my parents were both musicians. So, in my house, there was a lot of music. So that was the first step. And then I became a model and I loved it. I loved the fashion business. It's like a family to me. But, it's a job that doesn't really last all life, So when I reached 30 years old, I was playing so much music. It was so important in my life. It was such a shelter for me and such a pleasure for me that I thought maybe I can use all these songs that I'm writing. I was writing for a long time, since I was a teenager. I started writing more and more and more. And then little by little, I thought I might make an album with these songs. But I really thought nobody was going to ever listen to the song. Because Oh, no. And I really thought it was not going to be commercial and it was not going to be successful. I thought my mother was going to buy one. And then maybe my sister, right? And I didn't expect at all, such a response. So I wrote the album, I recorded the album, almost like this, with no thinking, no production, nothing strange. I did it with a very good friend of mine, Louis Bertignac. And then I released the album and now it's been, 16 years. And I've sold so many of it and people heard it in the whole world. So it's a lucky, I was very lucky for that album because I found the audience right away and people talk to me about this album still now. It went in so many films and it went in so many people's heart. Everybody is like a blessed child for me, this album. And one of the things I loved is when you switch into Italian.
For example, one of my favorite songs was Le ciel dans une chambre. Cielo in una stanza, yes. And you switch into Italian and you sing this refrain, which I thought was really beautiful. And then in your next album, you had La Dolce Francia, which is also one of my favorite songs. In this album, you have Voglio l'amore that you sing with your sister. Yes. And when you sing in Italian, you sound almost like a different singer. And I know that you have this dual heritage where your parents, they come from Italy and you were growing up in France. And I know also that these two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musical tastes. So how does that affect your music that you have these two heritage, one Italian and one French? I think it gives strength to my music, you know, because Italian is a very musical language. It has music, even if you read the menu, you know, if I say barbabietola, carne ai ferri, and if I say, you know, tomato sounds good in Italian, pomodoro, pomodoro. And has something sexy about tomato, you know, when you say it in Italian. And so I guess Italian is music, even without notes, you know, when you speak Italian, music is there already. And also French has music, and also Korean has music, and also Russian and English and Chinese, and, you know, of course. But Italian has more music because it has so many vowels. It's very open, you know. So it has notes. And so I think it gives something richer, actually, to my music. So now let's finally talk about your most recent album. We are actually here to talk about that. And I was lucky because of this interview. They sent me all the music. And like I was saying in the beginning, I feel like it cuts deeper than your other albums. So I was looking for because I'm such a big fan of your Kekamadi, I was sort of looking for songs that talk about similar things. In Kekamadi, you have L'Excessif, which I connected with Rien que l'extase. And then I connected L'amour with Un grand amour and Le ciel dans une chambre with Chambre vide. You know, two songs thematically connected, 20 years apart. When you look at them side by side, what do you feel? I feel that somehow I'm not surprised that you connected the songs in it from the two albums, because they're very similar albums. In the way I wrote the album, very simply in my studio, is that I wrote the album very fast, in a movement, you know, without thinking. It's only made by emotion, basically. There's only emotion. So sometimes it's a very intimate emotion, and sometimes it's a very general emotion, as if it was seated next to you, you know, and singing the songs next to you. So I know there is COVID, so we cannot be so near, but in the same room. That's how I wrote the album, as if I was sitting next to you. When I look at this new album, I felt that it was very similar to the first album. It was, you know, it had that lightness, that airiness, that sort of nonchalance that I loved in the first album. But at the same time, maybe because time has passed, I felt that, like I said, it cut deeper. Some of the overtones are a little bit darker. There are songs like Partir dans la nuit, which which is an evocation of maybe death or separation. But you do it so coolly, right? You talk about these very painful things, so what are you trying to do to us here? My dream is that my songs get into the people's heart the way you describe it got in your heart. My dream is to be in people's life with my songs, you know, no matter how. I mean, the thought of you being a young student and going to a library and finding my album with your friend, the thought of my music getting into your life when you were a young kid, that's the reason why I write. I would rather go in people's heart, but even a little amount of people, but I really go into their heart, than sell billions of albums to people that don't really hear it. You know what I mean? I would rather get into people's hearts. So to me, what you told me about the way that my first album touched you and the way you learned French with it, is like a small miracle. That's the reason why I'm writing my music. My dream is to happen every time. And I have people that tell me, I did a little piece of my life with your music beside me. You also sang a song in Spanish, and I haven't heard that before either. So writing in English, singing in Spanish, and then you know, French and Italian both being your mother tongue.
Are you just trying to expand into more people's heart, or are you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register of emotion? What's going on here? I'm actually trying, to increase my writing, And then Porque Te Va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from when I was a young girl, I must have been 13 or maybe 12. I saw this film called Cría Cuervos. And in this film, Cría Cuervos, there was this song, Porque Te Vas, and I had a total crush on it. But like a crazy crush, when you can have on songs. So I bought, it used to be, 45. Tour, and you used to put the record in a manche disc, it was really like the 80s, yeah. And it was so incredible. And then I listened to the songs for about 2,000 times. So it's a song that is in my heart. And when we were looking for a cover, it's always nice to have one cover in an original album, just to open up a little bit. We thought we'd do Porque Te Vas, because I was always playing Porque Te Vas on my guitar. So they told me that I only have a half an hour, so I'm going to have to go ahead with my last question. Of course. And this is a question that I told myself if I ever meet Carla Bruni, I'm going to ask her this question. It so happens that it's got something to do with your last album as well. So when, being Korean or being a student in America, and you discover a French artist or French poetry or French cuisine for the first time, a charm that you can't really describe, and you ask French people, what is it? And a lot of French artists, they say, oh yeah, quelque chose, or je ne sais quoi. And then, and then you called your album Quelque chose. And you sort of represent for a lot of people that French quelque chose. So I'm going to ask you as directly as possible, what is this quelque chose? Can you explain to me what this quelque chose is? Okay, I can explain to you exactly what quelque chose is. Quelque chose is something we cannot explain. That's why we use. So this is like a cat who is eating his tail, right. Or a dog who is eating his tail. We're not going to go out of this. This is what they call a circle. So right. quelque chose is really a way. You know what I like? But I'm sure you like the same, because I'm sure you like the same thing, What I like is when some situations, some feelings are hard to describe, because they are the most important feelings. All the very important things in life we cannot really describe. We cannot prevent, we cannot escape, we cannot control, and we cannot describe. Okay, we cannot describe joy, we cannot describe love, we cannot describe desire. We can feel it, but we cannot describe. So, quelque chose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feel, but you feel it so much, you have no words. And when you try to find words to describe it, you don't find it. You only find some sensation. So quelque chose is desire, because I don't think we can live without desire. You can have desire for someone you're in love with, but you can have desire for serenity. You can have desire for discovery. You can have desire for connection. I was looking forward for us to talk today. You can have desire for traveling. You can have desire for other people, other culture, other languages, other music. But if you don't have desire, there's no life. So that is quelque chose. Wow.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for saying yes to the interview. And this is going down as the most important 30 minutes of my life. Are you kidding me? Tell me something. If you come to Paris, will you let me know? I'd love to have a drink with you, invite you at my house, and invite you for a cup of tea. Of course. I mean, wow. Yes. Please, and if you come to Seoul, please let me know through. Okay, because I thank you really so like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t was a pleasure to talk to you. Thank you. And I wish you all the success with your new album. And I hope that you come to Korea for another concert, and I'll be on the first row watching you perform. Okay, and then we have a drink, yeah? Sure. 제 인생 최고의 30분으로 남을 시간이 방금 끝났는데요. 칼라 브루니님과 옛날 제가 좋아했던 앨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quelque chose가 some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랑스어로.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그 프랑스 사람들 좋아하는 뭐 좋은 요리,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패션 이런 거 보면 야 켈케쇼스 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켈케쇼스가 도대체 뭐냐,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something이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켈케쇼스라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정들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동경하던 그 칼라 브루니의 어떤 그 가사를 쓰는 과정이 그 대화에서 묻어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늘 조선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식은땀. 네, 다음엔 또 더 재밌는 문화예술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님 왔어요. 오늘 그 프랑스 친구 파비앙이랑 같이 이거 뭐라 그러지? 아페로? 아페로. 아페로를 뭐라 그래야 되죠? 한국말로? 본식사 전의 파티? 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길어요. 아페로가 원래 이제 식전주, 술 마시는 거죠, 뭐. 아페리티프를 말하는 건데 입가심. 프랑스 사람들이 저녁을 늦게 먹잖아요. 8시 보통, 아페로는 6시, 7시? 안주랑 이렇게 주전부리랑 같이 술 먹는 거 아페로라고 네.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살던 시절 그리워할 것 같은 네네. 아페로 음식을 일단 몇 가지 구해봤어요. 그래서 잘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네. 잠봉, 잠봉. 몬타르드 무스타드 디종. 디종, 올리브, 좋아요. 베어 프랑스, 오, 이게 귀한 건데. 네, 제대로 된 프랑스 버터. 와, 진짜 완전 프랑스식 아페리티프예요. 김치는 어디 있어요? 김치는 맨날 먹잖아요. 파전. 김치는 맨날 먹잖아. 오, 역시 파리지앙. 좋아, 회목파. 상태. 네, 상태. 고기를 돌렸네요. 제가 음식적으로 약간 한국식. 근데 프랑스에서는 고기 돌리면 난리 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잔이 만나는 순간에 눈을 서로 안 마주보고 있으면 진짜 나쁜 저주가 있는데 네네.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맞아. 저주인지 아마 프랑스에서 사는 분이 댓글로 알려주실 겁니다. 다시 눈. 근데 프랑스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짠 하고 가운데서 짠하는데 프랑스 사람들 보면은 한 명씩. 눈 맞죠? 그럼 한 명씩 그리고 이게 쿼즈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 크로스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주. 그 프랑스식 아페로를 차려놓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문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할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프랑스 문화를 심취해서 대학교 때 프랑스어 배우고 프랑스 책 되게 많이 읽고 스포츠도 약간 프랑스어로 용어가 돼 있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펜싱이랑 사이클링을 많이 했는데 파비앙 씨는 보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약간 좀 많이 배웠죠. 스포츠도 제가 해동검도라든지 태권도, 합기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비앙 씨랑 무슨 얘기를 할까 미리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파비앙 씨가 한국에 대해서 놀란 거, 의아한 점, 그리고 내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의아한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리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2년? 12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던데 파비앙 씨가 한국에 왔을 때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지금은 익숙해질 수 있지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연애, 재밌을 것 같아요. 연애 재밌어요. 너무 극과 극이어서 일단은 먼저 디스클레이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 바탕으로 또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들었던 이야기 이런 연애나 뭐 이런 거 관련하면 사실 일반화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커플마다 다르니까. 커플마다 다르니까 사실 모든 게 케바케 연락 빈도가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서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틀 정도는 얼굴 안 보고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이틀 동안 이제 그 연락이 안 오갔다 그러면 생존 신고해야 돼요. 헤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틀 동안 연락이 안 오갔다 그러면 연락이 끊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잠수 탔다. 3일에 갑자기 연락을 하면은 뭐야? 네. 왜 잠수 탔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한국과 프랑스 연애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 헤어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의 관계. X 맞아요.
X. 그러니까 일단 차이를 얘기를 하면 프랑스는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랑 되게 편하게 연락을 잘하고 심지어는 지금 사귀는 사람과 옛날 사귀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그중에 뭐 내 옛날 여자친구가 껴있다.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 친구가 한국 분이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 분이 프랑스 친구랑 결혼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엑스 집에서 파티하는데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국 친구가 뭐야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헤어진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게 정리하는 거 저는 뭐 이렇게 헤어지면은 같이 찍었던 사진 그 사람이랑 이제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을 갑자기 이렇게 좀 없어진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다음 사람에 대한 배려? 또는 예의라고 그쵸.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일이면 일이고 너는 거면 너는 거고 역시 연애도 굉장히 열렬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또 다른 충격받은 게 동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그것도 그때 그겠죠. 한국이랑 프랑스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도 된다는 거. 동거 해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는 거. 동거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이게 분들은 대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식적인 절차, 보편적인 절차가 하나죠. 뭐냐. 예. 같이 사귀다가 마음이 잘 맞으면은 야 우리 같이 살래라고 얘기하고 먼저 여행하고 같이 여행하고 네. 여행 중에서는 이제 더러운 양말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은 이제 동거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동거하게 되고 동거는 괜찮으면 이제 결혼을 뭐 안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좀 의아했거나 놀랐던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가 됐건 대학교에 안 가시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됐건 이 교육 수준에 따라서 즐기는 음악이 다르거나 보는 드라마가 다르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이돌 그룹, 뭐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맞아요. 뭐 얼마 전에 뭐 스카이캐슬이나 부부의 세계 그러면 다 봐요. 다 쭉 보고 그러게요. 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프랑스 가니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자기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 부모님이 하는 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읽는 책, 내가 보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TV 뭐 스테이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왜 그런지도 궁금했고 뭐 Je viens de milieu bourgeois 뭐 이런 식으로 나는 milieu 부르주아 환경에서 계층. 온 사람이다. Je viens de milieu paysan 나는 농민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프랑스에서의 어떤 그런 계급이나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 네, 그리고 한국이랑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파리 19구에서 자랐습니다. 일단 파리는 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1구는 중심이며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9구는 북쪽. 약간 볼 것이 많이 없는 그런 동네죠. 부쇼모? 무초모라는 공원만 그 있고 공원 참 예뻐요. 정말 예뻐요. 공원 정말 예뻐요. 아무튼 거기서 자랐는데 완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상류층도 아니고 빈민층도 아닌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 계층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운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노정이라는 도시로 가서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저는 부자 아니었지만 프랑스의 계층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피에르 보르디유. 아시죠? 그럼요. 철학자. 예. 네, 철학자. 한국에서도 피에르 볼디유 유명해요? 사회자본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어떤 이론 가지고 있냐면요. 문화 자본을 계층 간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국말로 정리를 하자면 부자들이 자녀한테 돈과 땅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부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매너, 맞아요.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 듣는 음악 이런 것들 갖다 다 같이 물려주기 때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장벽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꼭 돈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계급을 영속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프랑스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피에르 볼디유는 진짜 프랑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프랑스는 진짜 자기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진짜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류층 예를 들어보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 소장품이라든지 음악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든지 뭐 박물관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서 또는 뭐 학위나 뭐 직업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화 자본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분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달라요. 듣는 음악은 일단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약간 클래식을 많이 들을 거예요. 클래식 공연을 보려면 최소 10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부유한 집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적이고, 반대로는 이제 평민들은 랩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프랑스에도 랩을 많이 들어요? 랩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들은 이제 테니스, 승마, 장비도 비싸고 그리고 멤버십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무조건 상류층이고, 평민들은 축구, 권투라든지 이런 운동을 선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파리 생제르맹 요번에 이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Je suis pas de foot. 네. 예, 이런 뭔지 알죠? 예. 상처받아요. 그런 상처받아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계급 과시구나. 흔히 말하는 banlieue, 라 banlieue 아시죠? 약간 파리 외곽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은 높고 좀 많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베드타운처럼 생겼죠. 맞아요. banlieue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축구 선수 된다. 두 번째는 래퍼 된다. 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자랐던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파리 19구에서. 19구에서 누가 태어났지? 힌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에서도 꽤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지? 제일 빠른 선수 현재. Je suis pas de foot 뭐. 무시당했어. 음바페. 아, 음바페가 19구 출신이에요? 네, 음바페 아. 19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프라이드. 자부심. 그렇구나. 음바페. 프랑스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밀류 부르주아. 미류 복수. 그 다음에 이제 파비앙 씨처럼 딱 중간 정도, 네. 밀류 드 클라스 모yen 클라스 이렇게 모yen.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파리에 살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방류자, 방류자라고. 아니면 뭐 밀류 방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좀 억양이 번류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네, 번류자. 그렇죠. 제가 프랑스가 신분이 굉장히 공고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위성 도시는 방류라고 부르는데 번류에. 부자들이 사는 위성 도시는 포보그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둘 다 위성 도시인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또 이름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미르 부르주아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입으로 나는 부르주아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안 하죠. 예. 심지어 감추려고 하죠.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신기하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나는 뭐 큰 자동차 예, 수입 뭐 외차. 예, 그리고 청담동으로 이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데 항상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이거는 nouveau riche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New rich. 진짜 부자들은 감추려고 해요. 돈 엄청 많은데 핸드폰 보면은 한국에서 1990년대에 맞아, 플립폰 들고 다녀. 자동차도 고장나지 않은 이상은 30년 전에 썼던 그런 자동차도 가지고 다니고,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남루하게 꾀죄죄하게 입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네. 왜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 그런 게 다른 프랑스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프랑스가 레볼루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혁명이 날 때마다 야, 돈 있는 놈들 끌어내가지고 머리 잘라. 딩동댕. 맞아요, 그거? 네네. 그 프랑스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예. 미국 사람은 비싼 차가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 돈 벌어서 저 차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비싼 차가 지나가면은 저놈 끌어내려서 같이 걷게 하자. 맞아. 그게 프랑스의 정서라고 몇 번 들었어요, 그 농담을.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그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학교의 유니폼이 유니폼이야. 아직도 귀족 시대의 군복이잖아요. 네, 맞아요. 칼도 차고. 네, 칼도 차고 그냥 똑같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자긍심을 느끼고 있나 봐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올래? 그래서 제가 갈래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파티가 아닌 랄리, 정말 부자들만 하는 파티들 가면은 레 10,000이라고 불리거든요. 레 10,000 뭔지 아세요? 만 유로는 아니겠죠? 만 유로 맞아요. 만 유로가 맞다고요? 네. 만 유로면 1,500만 원이잖아. 맞아요. 한 달에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집안이 레지밀
그리고 이제 벌지 못하는 레몬디밀 농담식으로 디밀 그러면 한 달에 10,000유로 이상 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놀 정도 네. 급이다. 근데 모항 디밀 맞아요. 만 이하. 그래서 그 아, 되게 파티에 적나라하다. 10,000유로 이하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굉장히 무슨 루이 14세가 뭐 멜사유 궁도 아니고 그런 옷만 입고 16세기에 썼던 그런 언어를 쓰니까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아, 약간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격식이 있어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거 혁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위층은 이제 변화해도 돼요. 그러니까 혁명을 그렇게 많이 한 나라면 그런 것도 다 갈아엎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왕정 시대의 어떤 그 권위, 막 그 언어, 그 막 문장. 권위를 갈아 바꾸려고 혁명을 한 거죠. 옛날에 내려오던 그 격식을 늘 지켰어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서구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캐주얼하고 뭔가 더 릴렉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가 그 엄청나게 포멀한 거. 아니죠, 네네. 네, 되게 격식 중요시하고 격식 의상 중요하고. 중요시하고. 보수적이죠, 네.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복에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양복에서 운동화 신었다. 모욕. 이런 테니스 복을 입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러면 맞아. 프랑스 친구들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입는다. 프랑스 사람들은 테니스 치러 가냐고 테니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라코스테 셔츠 같은 거 테니스 입으면 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 놀라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신분제 계급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오늘 이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예. 거꾸로 이제 파비앙 씨가 한국에 왔을 때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거. 프랑스랑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높고 되게 현대적인 게 혁명이었어요, 저에게. 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 왔는데 이런 건물은 차이가 너무 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랑 이제 압구정 나들이 갔었는데 친구가 현대 아파트 보여주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 이해가 안 되죠, 프랑스 사람은. 완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수가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고전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고전을 선호하기 때문에 건물들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건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하는.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 이게 뭐야 똑같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을 못 느껴져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구조는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에게 파리를 좀 개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모든 건물들은 지금 파리에서 거의 다 오스만 건물인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건물은 오스만 오스만. 건물.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옛날에 이제 신문으로 봤으니까 네. 부동산 광고 보면은 임뮤블드 스탠딩 오스만이야. 맞아요. 오스만 스탠딩 오스만 격. 네, 오스만 격의 건물. 마루와 벽 장식이 진짜 19세기 것임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월세가 더 나갔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것이 집값에 반영된다는 게 좀 상상되기 좀 반대예요. 어렵죠. 네.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프랑스인 파비앙 씨와 함께 프랑스 역사를 사랑하는 한국인 제가 같이 서로의 나라에서 본 것, 충격받은 것들, 의아하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재미있는 지식 문화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는 익숙한 얼굴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용 탐구생활 오랜만에 찾아오는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오랜만 아닌데. 그러게요. 파비앙 씨가 우리 탐구 생활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시점에 거의 60만 명이 파비앙 씨 출연하신 에피소드를 봤고 너무 짧다. 파비앙 씨 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많다 보니까 이 에밀리 인 페리스가 진짜 파리를 제대로 그렸는지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마침 파비앙 씨한테 저한테 전해가지고 에밀리 인 페리스 봤냐? 아 이거 내가 프랑스인으로서 좀 몇 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잘 됐다.
아시다시피 파리 에밀리의 제작진이 섹스 앤더 시티랑 같은 제작진이잖아요. 다른 스타. 예, 그래서 그 섹스 앤더 시티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제가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그 느낀 거랑 파리 에밀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이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예. 아, 뉴욕이 아니다. 너무 재밌는 쇼인데 뉴욕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명히 이제 파리에서 뭐 몇 년 생활을 했지만 사실 뭐 파비앙 씨는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훨씬 더 파리 에밀리 보면서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아니면은 아 저건 맞아. 이런 게 어떤 건지 딱딱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에이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거가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 아파트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게 처음에 한여방. 아 맞다. 샴벌드본. 아, 이거 보면서 많은 프랑스 젊은 학생들이 분노를 느꼈어요. 드라마 안 보신 분들한테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에밀리가 이제 아파트 키를 받는데 이 아파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Voici votre chambre de bonne.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가택 구조를 보면 전통적으로 1층은 레쇼세라고 그래가지고 마당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빨래하고 뭐 같이 쓰는 공동 공간이 있었고 레쇼세 바로 위층을 에따지 노블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층이라고. 귀족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그 위에 3, 4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천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둡고 통기도 안 되고 이런 곳에 대체로 에따지 노블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본, 하녀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샴버 드 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파비앙 씨가 말하는 거는 에밀리가 사는 아파트는 샴버 드 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엄청 멀어요. 왜냐면 많은 그 학생들이 한여방에서 살고 아, 있는데 그럼 나도 살아봤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지붕 아래에 있는 건데 사실 키가 좀 큰 분들은 이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의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프랑스 법으로는 그 최소 임대 면적이 9제곱미터가 되어야 돼. 2.7평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샴벌드본은 2.7평짜리 천정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불법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보통 맞아. 바깥에 있어요. 대체로 두 층에 하나씩. 두 층에 하나씩. 그리고 뭐 겨울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옥탑방에 살면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여방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겨울에는 많이 고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여방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사실 그 보면은 6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인데 한여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좀 허름한 뭐 싱글이 살만한 아파트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프랑스 집값이 얼마나 살인적인지를 모르셔서 그렇고 그 보니까 빵떼옹 근처더라고요. 셀카 찍으면서 이렇게 빵떼옹가 보이더라고요. 빵떼옹 뷰 이명적 집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한화로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보시면 됩니다. 200만 원이면 되게 싸게 구한 거죠. 그 정도 집이면. 1,500유로 정도 아마 월세가 나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파리 에밀리의 제작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인들은 집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아파트를 봤을 때는 그게 로맨틱한 빈티지한 아파트다라고 보였는데 파리 한가운데에 20대 직장인이 그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한국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0층 있고 그리고 1층은 한국의 2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혼돈시켰어요, 저에게. 근데 저도 영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불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했거든요. 왜 그런지.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 에타즈라는 단어가 원래 선반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미국은 플로어라고 그러잖아요. 플로어는 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플로어가 있으니까 이게 퍼스트 플로어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에타지가 없잖아요. 에타지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타지를 세면은 저게 1층이 맞고 플로어를 세면 이게 1층이 맞아요.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왔을 때는 여기가 1층인데 아니 여기는 땅바닥이잖아. 이건 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밀리가 5층에 살잖아요.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4층으로 자기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다가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층 헷갈려서 5층 대신에 4층에 가시면 그러면 아마 10중 발구는 배 나온 아저씨가 나타나실 거예요. 가브리엘 같은 남자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요리도 잘하고 통역해주고 뭐 그런 사람은 아마 판타지예요. 근데 사실 나는 가브리엘은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드라마 구성에. 왜 그러냐면요, 실제 프랑스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들 남주인공으로 했다 그러면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남자를 섹시하다고 안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프랑스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마르고 개성 있고 독특하게 생기고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막 좀 난무하고 말하자면은 약간 이런 남자들 프랑스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브리엘은 너무 할리우드 남자예요. 어깨 떡 벌어지고. 프랑스 사람들 진짜 운동 안 하잖아요, 그죠? 난 프랑스 사람들 헬스 다니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진짜 미드에 나올 법한 그런 얼굴이고. 훨씬 더 그 향수 회사 사장 안토ine 같은 사람이 전통적인 프랑스 약간. 조금 더 프랑스 냄새가 나네요. 안투안. 그리고 이제 에밀리가 프랑스 직장 문화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는 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이 볼 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미국보다 훨씬 덜 하긴 해요. 덜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일하는 거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9월에 이제 우리는 렌트레라고 하잖아요. 그 9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9월 한 달 동안 그 회사에서 주제가 바캉스 어땠나? 어디 갔나? 거기 좋았나? 이렇게 정보 뭐 공유하고 막 한 달 동안 그래요. 에밀리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루크라고 하는 친구가 설명을 해주죠. 우리 회사가 미국에 인수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때 루크가 한 말은 제가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듣던 말이에요. You live to work. We work to live. 이 말이 정말 너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한국에 해당하는 대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프랑스 사람이 이제 퇴근하고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퇴근하자마자 우리는 하피아워 갔잖아요.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술집에 가면 좀 반값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인이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참고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니츠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자가 노예다.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정말 잘 해당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3분의 1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3분의 2는 사회에다가 말하자면 판다. 이런 거죠. 그 장면도 있잖아요. 에밀리가 회사에 9시에 도착했는데 그 후에 이제 주리앙이 10시 반에 도착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나? 우리는 10시 반에 출근하는 거 그냥 보통이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프랑스 출근은 9시입니다. 오전 9시. 근데 퇴근이 빠르죠, 우리나라보다. 퇴근은 빠르죠. 보통 5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와인 병이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치워드릴까요? 그러면은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 친구들 보니까 특히 화이트 와인 시키면 이렇게 얼음 버켓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와인을 갖다 다 먹으면은 병을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쿨러에다 꽂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에밀리 그 제작자도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에밀리가 딱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실비가 이렇게 와인을 갖다 거꾸로 탁 꽂으면서 담배 하나 물고 있는,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멋진 약간 파리지안의 모습이었는 거죠. 해야겠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테라스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 회사 안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또는 이제 식사하면서 흡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2007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불법으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시키다가 지금은 이게 벌금이 너무 세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대낮에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담배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파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파리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면 사람들이 무조건 카페에서 담배를 펴야 돼요. 담배 펴요. 거기 보면 이제 낮에 술 먹잖아요, 직장인들이. 그쵸.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랑 조금 세대 차이가 나니까. 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와인은 아마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은 술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신다니까. 포도주. 술은 아닌데 와인 한 잔은 해요. 이런 거.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포도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예술계 사람들이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침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주제, 이 프랑스의 성적 개방성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상류층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처럼 자기 선생님이랑 갑자기 결혼을 한다든지, 그것보다 뭐 홀란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자기보다 좀 젊은 여자 배우와 이제 그 이전에 또 있었잖아요. 사귄다든지. 그 이전에 이제 사르코지도 그렇잖아요. 칼라브루니 사귀고, 그다음에 이제 잘하시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킬 텐데, 그렇죠. 논란이 되죠. 프랑스 사람들 보면은
재밌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여자든 남자든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충격받았는 게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 그 학교 갔을 때 그래서 저랑 이제 남자친구 한 명 있고 여성 6명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그게 창피한 얘기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노동자의 권익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네. 남성이건 여성이건 오히려 친구들끼리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어도 윗사람은 자기 고용자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스들이 자기의 그 직원들을 되게 좀 함부로 다루는 것 같은 장면들 특히 이렇게 성추행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프랑스처럼 노동자 권익이 강한 나라에서 그거는 걸려요. 바로 밸런스 통법이죠. 그런 얘기 나온 김에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I'm gonna teach American service. 그러다가 이제 민지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손님이 왕이 아니죠. 손님이 을이다. 그냥 프랑스에서 손님이 을이고 약간 좀 우리는 혁명을 했잖아요. 혁명 이후에 어떤 위계에 의한 권위적 그 발언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boulangerie, 빵집에 들어가는데 그 빵집 주인이 bonjour이라고 하는데 에밀리가 빵 고르느라 정신이 없어. 그래서 bonjour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bonjour 안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les mots magiques, 매직의 단어 딱 3개 있어요. bonjour, s'il vous plaît, merci. 그거 하나 추가하면 au revoir. 식당이든 카페 가든 꼭 bonjour. 그리고 뭐 물어볼 때 s'il vous plaît, 뭐 주세요. 꼭 해야 하고 나갈 때 꼭 au revoir. 이거는 정말 기본 에티켓. 이거 지키지 않으면 불친절한 서비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웨이터나 이런 사람 부를 때도 무슈, 마담, 맘마젤 그 서버이라는 게 높은 직업이에요. 프랑스에서 맞아요. 돈도 잘 벌고. 프랑스는 이거예요. 그냥 음식점에 있는 분들은 요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네가 요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정말 에밀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식당에서 정말 빡치겠다. 진짜. 지가 고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막상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다 그러고 맛있네? 미안했네요 이러면서. 제가 관심을 있게 봤던 2가지 되게 중요한 어떤 장면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에밀리가 막 이제 자기의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비가 난 그래서 미국 마케팅이 마음에 안 든다. 너네들은 무조건 담을 낮추고 네. 모든 사람한테 액세스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프랑스 마케팅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담을 높이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정말 맞는 말 같고 우리는 모든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향수 냄새를 아는 사람 또는 이 패션을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물건을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나 향수 또는 뭐 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서 그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에밀리가 가서 한 말이 당신 같은 오트쿠투르 디자이너가 존재하려면 우리처럼 오트쿠투르를 존경하지만 그걸 사지 못해가지고 이런 취재한 기념품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 맨날 관광객 싫어 미국 문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가 그만큼 잘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프랑스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죠? 그런 환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파리의 모습이 하나도 결핍되지 않은 완벽한 모습 그려지는 것이 착각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는 실망 가져오기 때문에 파리를 인스타그램 필터 이렇게 쭉 씌워진 느낌? 파리를 파리답게 만드는 거는 13구역에 있는 차이나타운도 있고 벨빌에 가면은 아랍 분들이 아랍 전통 요리 사고 파는 마르쉐드 벨빌 그런 전통 마켓도 있고 루드 템플 이런 데 가면은 중국계 분들이 와가지고 섬유 그 도매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화 시장 같은 것도 있고 훨씬 더 에밀리에 보여준 것보다는 다각적이고 섞여가면서 만들어진 훨씬 더 재밌는 도시인데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예, 이 파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도시라 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를 사랑하는 한 세대가 생긴다면 우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경험한 파리와 아마 관광객들이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파리는 다를 거고 또른 매력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확실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파리의 현실은 그냥 사람 사는 동네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대체로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고 좀 불편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파리라는 판타지가 필요한가? 파리의 특유의 art de vivre이라고 있죠. 그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좀
특이하잖아요. 원래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 파리에 살았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프랑스에 갔을 때 그 시각적인 그 많은 건물들이나 역사적 흔적이라든지 확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네, 궁금이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라 디플로마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1940년대 이제 독일군이 파리를 점거했다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히틀러가 프랑스 문화가 아름다운 게 너무 싫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이고 뭐고 다 폭파시켜버려라. 잿더미를 만들어라 라는 명을 받아요, 이제 장군이. 근데 이 장군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북유럽 외교관이 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을 파괴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랑 나랑 해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저 해지는 장면을 똑같이 보고 그 소녀들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프랑스 친구한테 너는 외국인으로서 파리의 매력이 뭔 거 같냐? 그래가지고 제가 젊음을 잠궈놓는 금고다. 그러니까 20대에 파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파리에 20대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다시 파리에 가잖아요. 그럼 도시가 똑같아요. 그 살기는 싫은데 가고 싶은 그런 도시. 가고 싶고 세상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도시.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45이 돼가지고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가서 19살 때 어떤 놈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파리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파리 에밀리 얘기 와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 궁금이 분들이 그야말로 네. 궁금해하던 얘기여가지고 파비앙 씨 2탄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또 프랑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파비앙 씨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시 소환해가지고 3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